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이 된 순애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손끝에는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을 살았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순애 아주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누군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유리 엄마 아니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봉인했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이 긴 세월의 아픔과 그 끝에서 마주한 진실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건 30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마가 끝나고 나면 하늘이 얼마나 푸른지 아시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경매장에서 받아온 고등어와 갈치를 칼로 다듬고 있었지요. 서유리는 제 옆에서 빨간색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5살이었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웃을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저를 꼭 닮았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어묵 먹을 수 있어. 서유리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서유리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장사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때 제 대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골 김 아주머니가 좌판 앞에 서셨습니다. 순애 씨, 오늘 고등어 싱싱해 보이네. 큰 거로 3마리만 주소. 네, 아주머니. 잠깐만요. 저는 정신없이 포장을 했습니다. 칼질을 하고 비늘을 벗기고 신문지에 싸고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고작 5분, 아니 어쩌면 10분이었을 겁니다. 아주머니께 돈을 받고 잔돈을 드리고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서유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유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유라, 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좌판을 뛰쳐나가 시장 골목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서유리 못 보셨어요? 5살 남자예요. 파란색 티셔츠에 반바지 입었어요. 제발 못 보셨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생선 가게, 채소 가게, 옷가게, 구멍가게. 모든 가게를 다 뒤졌습니다. 화장실도 들여다봤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다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서유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허공에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자식을 잃어본 부모는 압니다. 그 순간의 공포가 어떤 건지요. 세상이 온통 검게 변하고 숨이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 느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입술은 바짝 말라버리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라, 서유라,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얘가 없어졌어. 경찰에 신고해야지. 누군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언제 사라졌습니까? 몇 분 전이요. 아니, 10분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손님 응대하고 있었는데. 아이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5살이요. 키는 110cm쯤 되고 파란색 티셔츠에 반바지 입었어요. 신발은 빨간색 운동화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손님들,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서유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사람들은 계속 찾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옷가지 하나, 신발 한 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유리는 그냥 증발해버린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찾아다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애를 잃은 거야.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잠깐 한눈 판 거예요. 고작 몇 분이었어요. 그 몇 분 때문에 우리 애가 사라진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제대로 안 봤잖아. 그 말은 화살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걸요. 제가 아이의 손을 놓쳤다는 걸요.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와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유라, 서유라, 허공을 향해 아이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보면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신만 아니었어도. 말로만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밀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밀쳐버렸습니다. 저는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제가 아이를 잃었으니까요.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에 절어 살았고 저는 죄책감에 미쳐갔습니다.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대화도 끊겼습니다. 그저 침묵과 한숨과 눈물만이 가득한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새벽마다 바다로 갔습니다. 여러분, 새벽 바다는 무서우면서도 슬픕니다. 동틀 무렵 어스름한 빗속에서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소리. 그 소리가 마치 울음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저는 그 소리 속에서 서유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라, 엄마 여기 있어. 어디 있니? 파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그저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순애가 미쳤나 봐. 애 잃고 정신 나갔어. 불쌍하긴 한데 저러면 안 되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아이 잃고 미쳐버린 여자. 매일 새벽마다 바다에 가서 헛소리하는 여자. 그렇게 저는 마을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유리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다가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니라 누군가 아이를 데려간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바다에서 작은 신발 한 짝이 떠올랐습니다. 빨간색 운동화. 서유리가 신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신발에는 소금기와 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운동화. 서유리가 신고 뛰어놀던 그 신발. 저는 신발을 가슴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왔습니다.
신발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입니다만 아마도 사고로. 경찰관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뭐가 사고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바다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으니. 아니에요. 서유리는 물을 무서워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바다 근처에도 잘 안 갔어요. 혼자 바다로 갈 리가 없어요. 하지만 신발만 떠올랐잖아요. 시체는요? 시체는 없잖아요. 저는 경찰관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사고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아이가 바다에 빠져 익사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유리는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데려간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매일 찾아갔습니다. 제발 다시 조사해 주세요. 혹시 유괴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를 찾아주세요.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신고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서유리는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저를 찾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만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동시에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서유리가 울면서 저를 부르는 꿈. 아이가 낯선 곳에서 헤매는 꿈.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더는 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남편이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면 서유리가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아.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애가 돌아와? 다 당신 탓이야. 당신만 아니었어도. 남편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원망한다는 걸요. 저도 저를 원망했으니까요.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하자는 말도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뭘 하며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서유리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장난감들도, 옷들도, 침대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혹시 아이가 돌아올까 봐서요. 홀로 남은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시장 좌판은 접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유리가 사라진 그곳에서는요. 대신 작은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어묵과 순대, 소주를 파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손님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재료를 준비하고 가게를 열고 손님을 받고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저를 잊어갔습니다. 아이를 잃은 불쌍한 여자에서 그냥 이상한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포장마차에 앉아 혼자 중얼거리는 괴짜 여인. 손님이 없을 때면 저는 벽에 붙인 서유리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5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서유리의 얼굴. 서유라, 엄마 여기 있어.
언제 돌아올 거니? 사진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새벽마다 바다에 나가서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서유리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그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포장마차 벽에는 서유리의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묵을 끓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한 청년이 섰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눈빛.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묵 있어요? 네, 있어요.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청년이 앉자마자 저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 눈빛, 그 입꼬리, 그 코,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서유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근처에 방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방을요? 바다 근처에 여관이 몇 개 있어요. 감사합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바로 그 모습. 서유리가 커서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 바로 그 얼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매일 포장마차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다 근처에 방을 구한다며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어묵을 먹고 갔습니다. 항상 저녁 7시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어묵을 먹고 소주 한 잔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청년을 관찰했습니다. 젓가락을 잡는 손. 서유리도 그렇게 젓가락을 잡았습니다. 국물을 마실 때 입술을 삐죽이는 버릇. 서유리도 그랬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 서유리와 똑같았습니다. 눈 밑에 작은 점. 서유리에게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닮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 왜 매일 오는지, 왜 이렇게 서유리를 닮았는지. 그런데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무 관계가 없으면 어떡하나? 혹시 제가 미친 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이름이 뭐예요? 청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요. 민준이. 저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서유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이름으로 불린 적은 없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다른 이름을 부르는 걸 들은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이름이 서율이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세요? 대체 누구세요? 소리쳤습니다. 저도 놀라서 청년을 붙잡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제 아들 서율이에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청년이 물러섰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이름이 서율이었어요. 당신이 서율이 같아서.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서율이가 아니에요. 민준이요. 평생 민준이로 살았어요. 그럼 왜 그 이름을 알아요? 왜 아버지가 그 이름을 불렀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가끔 술 드시고 그 이름을 부르곤 했거든요. 서율아, 서율아 하면서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율이가 사라진 그날의 모든 것들을요. 그날 시장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지나갔는지, 혹시 수상한 사람은 없었는지. 하지만 30년 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마을 노인 한 분이 포장마차에 오셨습니다. 저와 같은 시장에서 평생을 사신 박 할아버지였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주 한 잔을 마시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애 씨, 나도 그날 일이 이상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바다에서는 아무 시체도 안 나왔잖아. 신발만 떠올랐을 뿐이지. 그게 신발만 떠오른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아이가 정말 바다에 빠졌다면 시체가 나왔어야 하는데.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30년 동안 왜 그 의문을 품지 않았을까요? 할아버지, 그럼 서율이는? 모르지. 하지만 확실한 건 바다에서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누군가 데려갔을 수도 있어.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서율이가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요. 저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30년 전 신문들을 찾아봤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을 돌리며 하루 종일 기사를 읽었습니다. 실종 사건들, 미아 발견 소식들, 입양 관련 기사들. 눈이 빠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청년은 포장마차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청년이 다시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청년이 유일한 단서인데 그런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청년이 묵고 있다는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혹시 민준이라는 청년 여기 묵고 있나요? 주인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아, 그 청년요?
며칠 전에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방은 아직 안 빼셨으니 다시 오시려나 봐요. 실망하고 돌아서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 그 청년이 이상한 걸 보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걸요? 네, 낡은 사진이요. 방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랑 중년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옆에는 여자도 있었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 사진 보셨어요?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은 잘 못 봤는데 뭔가 익숙해 보였어요. 이 마을 사람 같았어요.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락방에 쌓여있던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이었습니다. 결혼사진, 서유리 돌사진, 가족사진. 하나하나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본 적 없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3년 여름. 1993년 여름. 서유리가 사라진 바로 그 해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남편의 표정, 여자의 표정, 아이의 표정,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서 남편은 다른 가족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서유리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함께 웃고 있었던 겁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민주는 누구일까요? 남편의 아들인 걸까요? 그럼 서유리와는 무슨 관계일까요? 왜 민주는 서유리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사진을 들고 다시 여관으로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어머, 맞아요. 이 사진이에요. 청년이 보고 있던 게 정말요? 네, 틀림없어요. 이 남자, 이 여자, 이 아이. 똑같아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눈앞에 드러나거든요.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을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포장마차에서 청년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되도록 청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청년이 다시 포장마차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묵을 내놨습니다. 청년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진,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청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에서 찾았어요. 아버지. 네.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죠. 그 안에 이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청년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가 본 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사진을 꺼냈습니다.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청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게 당신 아버지가 제 남편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어요. 이름이 서율이었죠. 시장에서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사라졌어요. 경찰도 찾지 못했어요. 신발만 바다에 떠올랐고 사건은 사고사로 종결됐어요. 청년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원망했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저를 때렸어요. 그러다 1년 후에 집을 나갔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그런데 저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까지 있었던 것 같고요. 청년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평생 숨긴 비밀이 뭔지 함께 찾아봅시다. 저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알 권리가 있어요. 저도 알아야 해요. 우리는 함께 진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진 뒷면에 적힌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청년이 함께 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살았다는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이 마을에서 산 적 있나요? 여러 사람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포기할 무렵 한 할머니가 기억하셨습니다. 아, 이 사람 20년도 더 전에 이 마을에 살았지. 정말요? 혹시 어디 살았는지 아세요? 저기 골목 안쪽에 있는 파란 대문집에 살았어.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혹시 이 사람과 함께 산 사람 있었나요? 있었지. 여자랑 같이 살았어. 아이도 1명 있었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아이 어떻게 생겼어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자애였던 것 같아.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지. 이상한 일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사라졌어. 하룻밤 사이에. 여자가 그 아이를 어디론가 보냈다고 마을에서 수군거렸지. 그 뒤로 남자랑 여자도 헤어졌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죽었어. 10년도 더 전에. 혹시 가족이나 아는 사람은? 언니가 있었던 것 같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 우리는 그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동생분이? 동생은 죽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청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가. 청년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동생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여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여자, 그러니까 여자의 동생은 서유리를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아이를 몰래 데려가서 입양 브로커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고 말입니다. 왜 그런 짓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전처의 아이만 그리워한다고. 자기랑 사는데도 맨날 전처 아이 이름만 부른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가면 남편이 자기만 볼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게 말이 되나요? 남의 아이를. 저는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동생도 죽기 전에 후회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대요. 그 아이 꿈을. 결국 그 죄책감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청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정체가 뭐예요? 여자는 청년을 봤습니다. 당신은 동생과 그 남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예요. 동생의 친아들이에요. 청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은 제 남편의 아들, 서유리의 이복 형제였던 겁니다. 포장마차로 돌아온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진실이란 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제 아이는 남의 손에 팔려갔고, 제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진실이었습니다.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입양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양 기록요? 네. 1993년에 입양된 아이들 기록을 찾아보면 그게 가능한가요?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우리는 입양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30년 전 기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연을 말했습니다. 경찰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서유리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기록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1993년 8월 15일, 5살 남자아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입양. 한국, 이름 이서율. 입양 후 이름 스티븐 파크. 서율 박. 저는 서류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서유리가 살아있었습니다. 미국에 살아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는 더 이상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제 아들이에요. 30년을 찾았어요. 담당자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입양인 찾기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연락해 보세요. 저는 곧바로 그 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제 사연을 말했습니다. 서유리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입양 기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혹시 연락이 왔나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이순애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서유리를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 계십니다.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연락처를 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전화 한 통이면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 심장도 같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이순애라고 합니다. 혹시 서유리 맞나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어머니, 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포장마차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심정.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기쁘면서도 무섭고 설레면서도 두렵고 행복하면서도 슬펐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한 남자가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얼굴에는 수염이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5살 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알아봤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유라. 제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유리는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서유리를 껴안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포장마차 안은 온통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유리는 미국에서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자신을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좋은 학교에 다녔고 대학도 나왔고 지금은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행복했어요. 하지만 서유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항상 궁금했어요. 제 친어머니가 누군지, 왜 저를 버렸는지, 어떤 사람인지. 서유라. 저는 서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잠깐 손을 놓친 거야. 잠깐. 저는 서유리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잃어버린 일, 경찰에 신고한 일, 매일 찾아다닌 일, 바다에서 신발을 발견한 일,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진실까지. 남편의 여자가 서유리를 데려가 입양 브로커에게 팔아버린 일. 서유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서유라. 어머니도 피해자셨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서유리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포장마차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서유라, 이 사람은 민준이야. 내 이복 형제란다. 이복 형제요? 그래.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야. 서유리와 민준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인연이었습니다. 한 명은 버려진 아들, 한 명은 숨겨진 아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아들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가워요. 서유리도 손을 잡았습니다. 반가워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유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유품이에요. 평생 간직하고 계셨어요. 서유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제가 서유리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유리 첫 돌 때 사준 금목걸이. 서유리가 사라진 날 목에 걸고 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 목걸이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용서를 빌어달라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온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 저는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습니다. 30년 전 그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겠지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찾아오지 못했겠지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바다로 갔습니다. 30년을 매일 찾아갔던 그 바다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차갑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서유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울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포장마차에 앉아 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옆에는 서유리가 앉아 있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있습니다. 두 형제는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지만 묘하게 편안해 보입니다. 서유리는 다음 주에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한국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준이는 이 마을에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제 포장마차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지우는 것 같지만 진실은 결국 물 위로 떠오릅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저는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아들도 만났습니다. 지금도 가끔 바다를 봅니다.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기구합니다. 슬프고 아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희망이 찾아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시장 골목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손끝에는 생선 비린내가 묻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여전히 순의 아주머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릅니다. 저는 서유리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엄마입니다. 30년을 기다린 끝에 저는 다시 엄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오늘도 저는 포장마차 문을 엽니다. 어묵을 끓이고 소주잔을 닦습니다. 서유리의 사진은 여전히 벽에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옆에 민준이의 사진도 함께 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사진 속 젊은이들이 누구냐고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제 아들들이라고요. 서유라, 민준아. 이번 생에는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자. 엄마는 이제 행복하단다. 감사합니다, 여러분.